2023년 3월 9일 단 하루 만에 한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24시간 만에 무너진 날이에요. 은행 앞에 줄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죠.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어요. 긴급 여신 지원 체계라는 이름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 예금 인출, 즉 뱅크런 같은 급작스러운 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이 가진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잡아서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안전판을 넓혀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뱅크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흑백 영화에서처럼 성난 사람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며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상상하실 거예요. 실제로 과거의 뱅크런은 그랬습니다.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했고 은행 영업시간에만 돈을 찾을 수 있었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엔 줄을 선 사람도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요하고 신속하게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 공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2023년 3월 9일 단 하루 만에 인출을 요구한 예금액이 420억 달러였어요. 은행 전체 예금의 거의 대부분이 24시간 만에 빠져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결국 다음 날 이 은행은 문을 닫아야 했죠. 핵심 고객층의 예금 중 무려 85%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역사상 가장 빠른 파산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디지털 때문입니다. 과거의 뱅크런이 댐에 생긴 작은 균열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이었다면 이번 사태가 보여준 디지털 뱅크런은 댐의 수문 전체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동시에 열려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이 무서운 속도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은 테크 기업과 벤처 캐피탈이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컸습니다.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트위터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유명 벤처 투자자가 지금 당장 돈을 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보의 확산 속도가 예금 인출 속도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모바일 뱅킹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은행에 갈 필요도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었어요. 불안감을 느낀 기업의 CEO들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고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보렸습니다. 물리적 마찰이 제로에 가까워진 순간 은행의 방어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말을 굳이 언급한 이유예요.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한국이야말로 디지털 뱅크런의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한국은행이 왜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조치가 단순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지금 한국 경제 내부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있다는 위험 신호는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마치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압박에 시달리는 형국이에요. 바로 고환율, 고부채, 그리고 이 돌이 만들어내는 신용 경색입니다. 살인적인 고환율부터 살펴보죠. 2025년 12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선을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의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져버렸습니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미국 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듯 달러 가격, 즉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고부채 문제도 심각해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빚이 많은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자가 2배, 3배로 뛰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하고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무게의 부채라는 짐을 지고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는 언덕을 오르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신용경색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 위험을 피하려고 돈줄을 죄는 현상이에요. PF 부실과 기업 부도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위험은 계속 커져왔고 건설사와 시행사 연쇄 부도는 금융기관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2025년에서 2026년에 몰려있는 회사채 만기벽, 비비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실패, 중소기업과 제조업 연체율 상승이 겹치면서 금융기관은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시나요? 밖으로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안으로는 터지기 직전에 부채 폭탄을 안고 있으며 경제의 혈액인 돈의 흐름마저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2025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태로운 한국 경제에 아주 작은 숨구멍을 터주는 소식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는데 왜 우리에게 숨통이 트인다는 걸까요? 이건 마치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덕분에 우리 집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행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바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이걸 막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데 그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미국 경기가 식으면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집니다. 물가가 잡히면 미국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지죠. 오히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내리면 한국은행은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돼요.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터뜨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신호는 명확해요. 2025년 11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 지수는 48.1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누리는 역설적인 희망의 정체입니다. 미국의 기침소리가 들려오니 금리 인상이라는 목줄을 당기고 있던 미국 연준의 손에 힘이 풀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를 여유를 얻게 된 셈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다행일 뿐이에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기침 소리에 안도하고 있지만 만약 이 기침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폐렴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숨겨진 위협의 영역이에요. 만약 미국 경기가 단순 둔화를 넘어 본격적인 침체에 빠진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직격탄이 날아오게 되죠.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8.3%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멈추면 한국의 공장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셈이에요. 미국의 경기가 너무 뜨거워도 고금리와 고환율 때문에 힘들고 너무 차가워져도 수출이 막혀서 힘듭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절묘한 상태가 유지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환율, 고부채,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위태로운 거시경제의 압력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소비 위축이나 집값 조정을 떠올리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균열이 번지고 있는 영역은 소비도 부동산도 아니에요. 바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 다시 말해 회사채 시장입니다. 이곳은 한국 경제의 가장 보이지 않는 뇌관이자 한번 흔들리면 가계, 부동산,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약한 고리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와 CP 시장은 미국의 고금리, 환율 급등, PF 부실 리스크가 겹치며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어요. BB급 회사채 금리는 최근 9%대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시기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의 폐업 건수는 2025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파산 신청은 1144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2025년과 2026년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회사채 만기벽입니다. 2021년 초저금리 시기에 발행됐던 막대한 회사채가 이 시점에 만기를 맞아요. 문제는 당시 1%대에서 2%였던 금리가 현재는 5%대에서 7%로 두세 배 껑충 뛰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버티겠지만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한계 기업 비중이 17%를 넘는 중소기업, 건설사들은 이 금리 구조를 감당할 수 없어요. 실제로 내년 초 만기 도래 예정 회사채 물량은 24조 원에 달하며 2026년 전체 회사채 만기 규모는 78조 원, 역대 최대치로 집계됩니다. 국고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SK텔레콤은 1,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했고 흥국생명은 1,0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일정을 미뤘습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은 늘고 있는데 빌려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전형적인 신용경색의 모습이에요. 더 큰 문제는 고환율, 고물가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금융기관은 이미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부도는 절대 하나만 터지지 않아요. 부동산 PF 자금 조달 실패, 건설사 도산, 하청업체 줄부도, 제조업 자금난,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 증가로 가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얼어붙죠. 소비가 줄면 다시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 악순환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위험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긴급여신 지원 체계가 더욱 의미심장해요. 단순한 불안 해소용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은행 부도로 나타났다면 한국에서는 같은 충격이 중소기업, 건설사, PF 시장을 통해 터지고 금융권으로 번져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공포감만 느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비에 대비해 달러라는 우산을 미리 챙겨두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산의 100%를 계속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에서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앱을 켜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월급을 일부, 예를 들어 5%나 10% 정도를 꾸준히 달러로 바꿔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만약 환율이 지금 1,48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면 원화로 된 내 월급의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지만 내가 모아둔 달러의 가치는 반대로 늘어나 손실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생겨요.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갖춰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 앞에 줄을 서지 않아요. SNS의 한 줄 소문이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은행 위험하다, 지금 당장 돈 빼라는 글이 인터넷에 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출처부터 확인해야 해요. 금융당국과 은행은 위험 징후가 있으면 공지를 올립니다. 공식 발표 없이 돌아다니는 소문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경우일 수 있어요. 내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1인당 금융기관별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100% 보장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돈은 은행이 파산해도 전액 돌려받습니다. 전액 인출 대신 분산 전략을 사용해야 해요. 한 은행에 2억에서 3억 원을 넣어두기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안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분산만 해도 뱅크런 상황에서 받을 충격이 크게 줄어들죠. 뱅크런은 공포 때문에 커집니다. 그러나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면 남들이 혼란에 휩싸일 때 오히려 가장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훨씬 더 작게 다가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IMF 외환 위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조용히 하지만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싸여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위에서도 충분히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